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내린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요 7월 30일이나 31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되겠죠.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번에 내리지 않겠습니까?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결정 요지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금융 완화가 조만간 정당화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걸 봐서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7월 말에 여는 FOMC에서 정책금리를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한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도 직접 본인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 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과 세계 경기 후퇴로 미국 경기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이 지난해부터 좀 경기가 회복돼 가지고 가계 지출은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로 기업들은 상당히 기업 투자도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성장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통화 정책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월 30일에서 31일 날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 2008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2008년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었죠. 세계의 경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연방준비제도는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지금 2008년 12월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지금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010년, 2014년까지죠. 지난 2014년 10월 말까지 양적 완화입니다. QE, 양적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6년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6년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시켜가지고 계속 양적 완화를 통화정책을 완화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니까 지난 2015년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18년까지 기준금리를 8차례 올렸습니다. 8차례 올려가지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부터 2.5%까지 현재 적용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월 30일에서 31일 날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 아마 2.00%에서 2.25%까지, 그러니까 0.25%를 하락시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7월 말에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인하시킬 것이 확실시되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지난 7월 18일 날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를 인하시켜서 지금 1.5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현재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사실은 1% 차이가 납니다. 1%.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외국 자본들이 해외로 뭐 자금 이탈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요. 어쩌면 이주열 총재가 선제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12, 3일 앞당긴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7월 말에 인하시킨다면은 우리가 18일 날 인하시켰으니까 뭐 날짜 차이는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선제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시킨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일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인하시킨 것은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한국에서 인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니까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신용대출이 증가될 수 있고요. 또 유동성 자금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한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인데,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대출 규제도 하고 있고 금융 규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강하게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자금 유입이 와도 부동산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기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주열 총재가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죠. 시장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한국의 이주열 총재가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격감되고 있어요. 수출이 엄청나게 격감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수 부진되지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진으로,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다가 말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겹이 쌓여서 지금 경제가 불확실성에서 한 발짝 먼저 나서자고 그런 판단을 해서 기준금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시킨 게 지금 이번 세 번째고, 김대중 대통령 2003년도에 카드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또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말이죠, 메리스 사태가 왔었어요. 그때도 아마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시켰고, 이번에 이렇게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하시킨 것은 참 전혀 예상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시킨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전자까지 다 수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 둔화가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 교역량이 엄청나게 감소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일본과 무역 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대외 악재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0.2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30일이나 31일에 소집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시킨다는 것을 중심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또 금융시장 일각에서는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0.5포인트를 내린다는 관측도 있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소폭 인하로 기울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최근 노동시장이라든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제조업 등에서 아직 미국 경제가 아직은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런 0.5포인트를 인하시키지 않고 0.25포인트를 인하시킨다는 그런 전망의 근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말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악화된다면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죠. 2.5%를 예상했다가 이번에 2.2%로 인하시켰고,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응을 한다면 차후에 지난 7월 18일 날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렸지만은 2019년 하반기에 가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 보복이 따른다면 통화 정책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말이죠. 2.2%, 0.3포인트를 낮춰서 제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경제 성장률 2.2% 성장은 힘들고요. 오히려 1%대 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가 지속되자 말이죠. 한국은행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0.25%를 인하시켰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 공세 등 악재가 겹침에 따라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인하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 이후에 방향을 따라 가던 한국은행이 통상적인 양상과 다소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대외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분업 체계는 지금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뒤쫓아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AI라든가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첨단 산업의 기술로 한국을 앞질러 기술 대국 미국과 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도화된 소재 장비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추격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금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올 들어 지금 4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이죠. 2019년 지금 6월 지난달입니다. 6월에 수출 물량 지수는 운송 장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컴퓨터라든가 전자 및 광학기계, 화학제품 등이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7.3%가 감소했고 수출 금액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6월보다 무려 15.5%가 하락을 했습니다. 25일이죠. 한국은행이 2019년 2, 4분기 실질 국민 총생산 GDP는 전기 대비 1.1% 성장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2.1%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만다행이죠. 1, 4분기 때는 마이너스 0.4%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 4분기는 그래도 1.1%를 유지했다는 것이 천만다행인데요. 과연 이제 경기가 좀 회복돼서 3, 4분기, 4, 4분기가 좀 나아질지는 의문이 갑니다. 1분기 말이죠.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무려 37%나 급감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국내 기업 환경입니다. 2년간 29.1%가 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첩첩히 생겨나는 규제들이 현재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투자는 기피하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작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두 자리로 감소했습니다. 올 1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141억 1천만 달러는 전년 대비 44.9%가 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국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책 품질을 높여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